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떼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있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아멘.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니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만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타이틀에 있는 것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특강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각에 이 사회주의 국가를 모방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엄청난 막말로 하면 탄압을 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 정부가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초안이라고 하는 그 안을, 초안이라고 잡고자 했다는 그 안을 살펴보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현실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하든지 그 일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인 우리는 그 일을 마치 생명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민족이 복음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헌법 개정에 보면 연방제, 지방연방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연방제? 과연 우리나라가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연방제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나, 과거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연방 국가. 근데 이 우리나라의 조그만 땅덩어리에 연방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연방제의 헌법이 있고, 연방제에 공무원이 있고, 연방제에 나름대로 경찰이 있고, 연방제에 나름대로 아무것도 국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외교권 아니면 군사권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가 된다. 이 동성애 WCC 이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을 바꾸어서 법리의 정문으로 쓴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앞에 표를 써붙였습니다마는 우리 보수교단은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입니다. 목표가 기도로 나라를 세우자.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우리는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1200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과연 이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만은, 과연 이 1200만들이 성령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래서 성령 필사운동을 벌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 필사운동을 벌리는데 성령을 바로 알아야 이 헌법 개정에 그 교묘하게 꾸며놓으려고 하는 이 동성애, WC 반대,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모이자고 한 겁니다. 근데 총회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네요. 하여간 앞으로 몇 명이 모이든 매월 할 겁니다. 매월 할 겁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거리에도 나갈 겁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나갈 겁니다. 성령 필사운동을 거리로 나가서 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집회도 할 겁니다. 성령 필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본인한테 동의를 못 구해서 성령 필사운동, 한국 1200만 성도들에 대한 필사운동, 어저께 어떤 언론기관에 있는 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리고 읽고 쓰게 하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를 해서 서울역에서, 시청 앞에서,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도 이 운동을 벌일 겁니다. 우리 보수교단에서. 과거에 우리 WCC 반대를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대전역에서, 부산에서 우리가 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그걸 할 겁니다. 몇 명이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앞으로 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연합기관입니다. 어디 한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모여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셔주면 고맙고 안 와도 할 말 없어. 어명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문으로 전단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이 양반 스펙이 경력이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셨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하셨고 서울대학에서 33년 헌법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법대 명예교수고 입법학회 회장님이십니다. 한동대학교 석좌교수고 법사학회 회장님이시며 헌법재판소 도서출판 자문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듣고 흘러버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들은 강의 들은 이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강의 헛들은 겁니다. 앞으로 이 헌법 개정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이 노소는 안 될 요소를 노소 안 된다.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노소 안 될 것까지 노소는 안 된다. 그걸 오늘 강의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를 할 때 중간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 질문을 해버리면 볼 길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의문 나시면 저 대표장실에 강사님을 모실 테니까 거기 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최대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에서는 저보다 다 선배님이시고 또 어른이신데 혹시 저도 기독교인이라 기독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신학적 견해하고 다른 말이 나오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가 개인의 구원에 이전에 민족의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그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이지 어디 특정 개인의 그 구원을만을 목표로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주의라고 그러면 영어로 하면 내셔널리즘이죠. 그 민족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근데요, 국민이라고 할 때 국민은 뭡니까? 그 네이션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국민이고 이렇게 할 때는 민족.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이라고 그러면 이건 더 친밀하고 법이고 이걸 떠나서 이건 뭉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를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이 좌익들이요. 특히 북한이 아주 그게 이제 심각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셔널리즘 할 때 그 네이션이 어간인데 내셔널 뭐로 번역합니까? 그걸 민족이라고 번역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여행할 때 국적란 쓸 때 거기 내셔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민족이라고 씁니까? 아니죠. 국적이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딱 나오고요. 그 1항에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건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그 상식인데 그때 국민이 뭡니까? 내션이 아니겠어요?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사실은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 하고요, 내션하고 같이 갑니다. 내션,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하면은 UN 아닙니까? 국제기구가. 국가, 국민이 그 국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란 건 엄밀히 얘기를 하면 국민주의입니다. 국민주의. 근데 이제 민족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그 아주 끈끈한 정으로, 물론 그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서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끈끈한 이런 게 있습니다. 뒷받침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즉 국가가 곧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이제 주권자가 된 나라가 이제 국민 주권 국가 아닙니까? 인민공화국이 왜 공화국이냐? 인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민이. 인민은 뭐로 정의하는지 아세요?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그 노동자 농민한테 있다 이래요. 근로하는 인텔리겐자 근로하는 병사도 넣지만 기본은 노동자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건요, 대통령이 내놨다고 하는 그 헌법 개정안에 보면 그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좌절이 될 듯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개정안에 보면요, 이제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거 노동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재헌 헌법 때부터 근로자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굳이 노동자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 참 의심스러워요. 아니 여지까지요. 대한민국 역사가 48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70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근로자는 이렇게 규정된 걸 무슨 이유로 국민이라고 바꿔요? 보통 사람은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로자나 노동자나 그거지.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굳이 노동자로 한 게 저희가 뭘까? 한자를 쓰면 나변에,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제 이 문자를 쓸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왜 노동자로 하여?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들을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특히 그 국회 헌법 특위의 그 자문위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개헌안에 의하면은 노동자의 권리가 대통령 안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비판한 글들을 여러 군데 써가지고요. 이제 그 논문으로 쓴 것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 끝나고 여기다 한 부씩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여기 논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주지는 두 가지입니다. 동성애, 동본, 헌법에 넣으려고 했던 거 이거 안 된다 하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개헌 자체를 이제 문제로 삼는 겁니다. 왜 개헌을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십계명을요. 여러분들이 십계명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성애도 집어넣을 수 있게 거기다가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국민한테는요.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이게 굉장한 좀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이념적 투쟁의 산물입니다. 보세요. 군주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조 시대를 마감으로 해서 이제 군주 국가 배척하고 자 일제 시대 외제
외세의 지배를 혹독한 지배를 받았잖아요. 착취와 지배를 받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독립이에요. 여러분들 독립이란 말하고 자유란 말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동의어에 가까울 정도로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독립한다는 게 자유 아니에요. 독립이 아닌 게 이제 종속인데 종속 상태에서 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립이란 말하고 자유란 말하고 같이 간다고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지배로부터 자유스러운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 8세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이 됐습니다. 어렸지만은 그때 해방 후에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저는 어렸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뭐 역사책에 보면은 3.1운동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좌익이 3.1운동 따로 하고 우익이 3.1운동 그 기념회를 따로 했다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춘천과 같이 작은 도시에서도 따로따로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 그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 사회주의가 그때요. 기록에 저희들이 있는 헌법학 또는 정치학 계통의 문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의 60%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친북 쪽도 있고 뭐 차이야 있겠지만은 60%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었는데 결단을 뭘로 했냐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겁니다. 결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헌법학에서는 그렇게 큰 결단을 했다고, 뭐 결단이나 결심이나 뭐 같은 얘기지만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이라고, 독일어로 하면 엔투샤이둥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단을 해서 그걸 헌법에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라는 게 단순한 문건이 아니에요. 자, 군주주권 배격하고 외세 지배 배격하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산다. 사회주의 이것을 배격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근데 이 헌법을 무슨 여러분들 법률이나 무슨 뭐 조례나 뭐 하위 법률 대통령령이나 이거 바꾸듯이 쉽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헌법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자유가 중심인데요. 개인의 이제 각성에 기초를 둔 이제 이것이 중심인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표현된 것이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시장경제라는 건. 사유재산권이라는 제도를,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 제도가 아니라 국유입니다, 국유.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에 아직도 사유재산권 없습니다. 거기 자본주의 한다고 그러죠. 사용권을 줬습니다. 사용권.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어 살펴보시면 중국 헌법에는 법률에 허용하는 한에서 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데 사용권을 준 겁니다. 개인한테는. 이 토지에 관해서요. 근데 이제 우리 헌법학이나 정치학 할 때 많이들 인용하는 룬낙선 근대 사상가 중에 한 분은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 하고 자기가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유권하고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이것이 없이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인간이?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죠. 그 당시
루소니 이럴 때 나왔던 영국의 사상가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재산권하고 자유권하고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재산, 생명, 또 자유, 뭐 이제 이것이 아주 3대 구호죠. 미국 헌법에, 미국 독립에 이르게 되면은 그 행복 추구권이 거기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근데 사유재산권에다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경제 질서의 중심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헌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이행할 때 헌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헌법을 이해를 할 때 그 헌법이 하는 역할 또는 기능을 뭐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헌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헌법의 역할은요, 우리가 자유를 선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결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민족의 자유, 또 거기에 포함해서 개인의 자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걸 그냥 무색하게는 우리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태어났으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정면으로 다른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라고 하는 대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억압하는 그러한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의 제1차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권력 통제라고 합니다. 어떠한 권력이든지 원래는 국가 권력이 군주 국가가 됐던 뭐 대통령의 권한이 됐던 아무튼 주로 국가 권력이 이런 자유를 침해할 때에 이것을 다스리는 원리가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통제가 헌법의 제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권력 통제는 무슨 장치에 의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 국민은 뭐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국민은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런 자유권을 쭉 재산권을 갖는다, 이것을 선언을 했는데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제약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 있더라도 남을 해롭게 하는 이런 자유가 거기 포함될 수 없잖아요. 한계는 있습니다만 내 자유가 이제 중심인데 이것을 억압하는 이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역할이 헌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첫째 선언한 게 기본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원래 이 근대적인 헌법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군주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다 행사를 했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처벌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 바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로부터요. 권력을 잡은 정치로부터 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장치가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상권분립이에요, 여러분들. 상권분립이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통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상권분립이라는 것은 권력 통제 장치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법치주의거든요.
법치주의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헌법이고요. 꼭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는 이제 내놓고 불란서 혁명 당시에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인권선언 제16조에 보면은 기본권의 보장이 없고 권력이 분립이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회는 헌법이란 게 없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의 본질입니다. 그게 없는 것은 헌법이라가 아닙니다. 헌법이란 문서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북한이 헌법이 버젓이 있죠. 중국도 버젓이 있죠. 옛날에 소비에트 러시아도 버젓이 헌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할이 빠져 있어요. 북한도 보면요.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북한 헌법에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증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없는 게 권력 분립이 없잖아요. 권력 분립이 없다는 것에 대표적인 그 헌법 원리가 있는데 북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원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데모크라틱 센트럴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민주적 집중주의, 중앙집권제 또는 이렇게 뭐 그걸 중앙집권제라고 표현하든 뭐 집중주의라고 하든 아무튼 그게 그건데요. 자 거기도 그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이 후보자끼리 경쟁해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서 인민위원회 구성하잖아요. 인민위원회 구성하면 그 법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그걸 위헌이다 해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이 북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 없는 거예요. 권력 분립이. 아무리 기본권이 있은들 뭐예요. 이걸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법치주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북한의 판사도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판사 자신이 공산당인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또는 당수가 결정해 놓은 것 말이에요. 그거 거부할 당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축당이 되지. 당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건 법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넓히면 그게 상권 분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 선언이 돼 있고 이걸 담보하는 상권 분립의 권력 분립이 돼 있고 이걸 담보하는 법치주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것을 축약적으로 헌법에다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대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10계명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현대에 맞게 동성애도 허용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거 좀 바꿔야 한다 하는 정도로 무모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법이란 것을 법률보다 바꾸기 힘들게 만들어 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법률 같으면은 국회 출석의원회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법률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전부 구속합니다. 그 법률이. 근데 헌법은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받고 또 국민이 주체니까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국민이 알도록 공고기간을 두고 지금 요새 논쟁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공고기간을 주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뭘 해야 하고 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국민이 알아야 하니까 판단을 하려면.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이겁니다. 그 취지가 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헌법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바꿔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법단계설이요. 가장 높은 건 뭐 자연법, 이제 기독교인 같으면은 이 자연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적 질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정의로운 이러한 질서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법률이고, 법률 다음에 대통령령, 대통령 밑에 부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지시가 있고, 조례가 있고, 뭐 판결이 있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어기는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 다 해가지고 그건 그 법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만 비로소 바꿀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는 바꾸지 말라. 지금 48년에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본질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결단을 했는데 이것을 뭐 쉽게 바꾼다, 이걸 핑계로 해서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것을 자꾸 집어넣고 뭐 이렇게 바꾸면은 헌법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 것과 다른 것을 집어넣겠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반혁명이죠. 그거는 혁명이라고 그럴까 뭐예요? 정통에 그 반하는, 응? 그걸 허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세력이 커졌느냐? 그리고 이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법적이, 여지까지 대통령이 여러 분이 대통령을 거쳐갔습니다만은 가장 업적을 많이 낸 대통령이 순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러한 자리에 서게 만든,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역사책을 읽으면은 대한민국 건립할 때 심지어는 김구선 애국지사임에 틀림없는 이 양반이 결코 좌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면은 위험하다 하는 걸 주장을 해서 북한도 다니고, 김규식 선생하고 두 분이 북한을 다녀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쪽에 노름에 놀아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좌익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그때부터 단독 정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싫고, 사회주의가 국민의, 그 당시에 국민의 여론이고, 동시에 북한에서는 얼마나 그 공작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반영한 헌법이나 이러한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걸 분명하게 이쪽으로 손을 그어 놓으시니까, 자, 이 박사도 곁들여서 싫은 거고, 이 박사 싫으니까 헌법도 싫은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가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달에 벌써요. 4월 11일인지 12일인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 상해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근데 참 이 양반들이 현명했던 것은 말이죠. 재미있던 것은요. 그 당시 사회주의를 하면서 공산계통의 애국지사도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양반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국가의 성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는 이 주권선언, 이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건국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건국일이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그건 뭐 국민학교 애들도 다 알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아니 상해 임시정부가 무슨 영토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건국입니까? 다만 그 정신은 아주 위대하죠. 좀 저는 참 신기하게 참 이 양반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에 볼 것 같으면요. 왕조가 망하면은 왕조를 복구한다는 의미의 애국지사도 나움직한데 일제를 반대하기 위해서요. 반입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왕조를 복구하겠다고는 애국지사 여러분들 본 일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참 이 양반들이 위대해요. 자, 군주주권 배척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국민주권을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때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의 그 민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기본권 보장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인민공화국은 인민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부인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지 그게 건국은 아니잖아요. 건국은 48년에 했는데 그렇죠? 우리 주권까지도 넘겨받아가지고 미군정으로부터 그 연합국이 승전한 연합국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주권을 부여받고 국민이 있고 영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무슨 그 회색지대에 있는 대통령입니까? 좀 그거부터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건국이 1919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호, 그죠?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또 주권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거, 딱 그때 선언한 거예요. 그거를 그 정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은 보세요. 이 전통을 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왕조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국가 노선에 따라서 김일성 왕조가 국가를 인민공화국을 세웠다고 그러지 어디 상해 임시정부를 이어받았다고 그래요. 아이 그렇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헌법에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게 훼손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기립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냥 법이면 뭐 다 그 비슷한 법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게 그렇게들 생각들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의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보든지 프랑스를 보든지 미국을 보든지 어디 헌법을 그렇게 쉽게 고쳐요. 이론적으로는요. 영국 같은 나라는 마그나 카르타를 아직도 헌법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그나 카르타는요. 마그나 카르타는 건 대헌장이라는 말입니다. 마그나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카르타는 건 차터란 말이에요. 군주의 권력을 그 당시 귀족의 그렇죠? 영주들 귀족의 자유를 위해서 군주의 권력을 제약을 하는 것을 대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통제한다고 하는 원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 이어져오는 겁니다. 그 후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또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한 왕위 계승법 이런 것이 헌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헌법이 없습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불문헌법이라는 거. 소위 종이로 된 이런 헌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정신으로 다 남아있고요. 심지어는요. 국무총리가 이제 수상 아닙니까? 수상 지명권을 누가 갖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군주가 행사합니다. 군주가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군주의 권력이라는 것은 명예직이죠. 말하자면 명목적인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행사하지만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단, 정당의 당수한테 당신이 국무총리가 돼서 정부를 구성하시오 하는 걸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하는 이제 이것이 문서에 쓰여져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국가 원수가 사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국도요, 군주가 사인합니다. 근데 뭐가 우리하고 차이냐? 군주한테는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요, 문서화되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식 표현에 의하면은 컨벤션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컨스티튜셔널 컨벤션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우리가 문자로 써놓은 컨벤션, 헌법보다도 더 존중을 받는다 이거예요. 헌법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선포된 이 정신, 그렇잖아요? 이 사상, 이 기초가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 헌법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그 프랑스만 보세요. 프랑스는 구체제 말이죠. 왕조를 반대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인권선언을 했잖아요. 그 인권선언이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입니다. 좀 재미있게도요. 제가 서울대학 입시 때 이제 그 역사 시험이었던가 사회 시험이었던가 시험에 중요한 연대를 쭉 놓고 이게 무슨 뭐하고 중요하나 뭐 그런 게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1215년 1789년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쉽죠. 뭐 1215년이 마그나 카르타고 1789년이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기본권에 해당하는 게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프랑스 헌법을 보면은 우리는 제가 이게 현행 헌법의 그 조문을 여기다 가져왔습니다만은 헌법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총강이 제1장에 있고 제2장에 기본권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이 기본권장입니다. 기본권장이 그렇죠. 자유를 선언했다고 그러죠. 그것이 앞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렇게 정부 형태, 정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사상의 반영이죠. 기본권이 먼저고 총강은 총강이니까 먼저 나오는 거고 기본권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프랑스 헌법에는요. 지금 현행 헌법에는 기본권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선포한 인권선언. 네, 여기서 좀 주세요. 인권선언이 말하자면 우리 헌법의 2장 같이 기본권장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헌법의 일부입니다. 지금 현행 헌법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해서 그때 선언한 그것을 이리저리 막 바꾸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법학적인 시각에서 봐도 그렇고 그게 아주 이념적인 우리가 가치 투쟁을 했는데 그야말로 가치 투쟁을 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이게 결단을 내렸는데 이것을 허물겠다고 하는 게 깔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뭔데? 헌법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위법 법 단계설이라고 있죠. 하위법 바뀌듯이 쉽게 바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 가치 지키려고 하는 이 가치로 이걸 볼 때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둘째는요.
헌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 대사입니다. 국가의 아주 국가와 국민의 아주 대사건인데 이거를 지금 오늘날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곧 닥쳐올 것 같이 이렇게들 합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돼서 장사포가 이 서울에도 포탄이 떨어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때 경제가 또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어려운 때 이 고비가 지금 여러분들 인식하다시피 세상에 지금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 굳이 개헌을 이걸 흔든다 하는 것이 갖는 이 뜻이 뭐냐 이겁니다. 해필 이런 바쁜 때. 그렇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어른이 무슨 중병이 걸렸다든지 이럴 때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합니까? 그땐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 푸는 문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거나 헌법의 본질에 비춰봐서 헌법을 함부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 먼저 겁니다. 근데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치가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권력 통제가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헌법에 권력 통제가요.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바꿔서 부르며 정치가 법을 마음대로 통제하면은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판사가 법대로 해야지 이 대통령의 심기가 뭐다, 정당에 자기가 신봉하는 이 정당의 그게 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권력 분립의 원리는 더 이전에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치주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판사는 또 그렇다고 합시다. 행정공무원이 법대로 해야지 정치명령,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집행을 한다고 할 것,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정치지. 지금 분위기가요, 이게 이게 넘쳐나니까, 좌익이란 건 원래 이 정치적인 모멘트가, 법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법치주의 하죠, 법치주의. 아까 법치주의가 뒷받침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치주의는요, 영어로 하면은 The Rule of Law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법치는요, 이러한 나라도 법치를 중시합니다. 독재 국가도요, 법치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왜냐? 독재자의 명령이 이 밑으로까지 전달이 안 되면 독재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독재가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나 법이 정치로부터는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은 정치의 수단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로 표현하면요, the rule by law, law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죠, 그렇죠? rule by law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아까 제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좌익들이 그 생각을 달리하는, 이제 헌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국가로 인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 다 접수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군대를 접수하고 경찰을 접수하고 국가정보원을 접수하고 법원 접수하고 대학 접수하고 다 접수해서 이게 넘어가기 직전이 아니냐 이렇게 위기의식까지 느끼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저도 그 중간에 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참 실제로 그러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춘천에서 6.25를 맞았습니다. 그 6.25 나던 그날부터 벌써 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26일 날부터 걷기 시작해서 부산까지 피난을 하고 왔어요. 게다가 수복했다가 아까 몇 번한테는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군이 내려왔을 때 일사 후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수복해서 그 몇 달 9.28이 서울을 중심해서 9.28인데 춘천은 조금 늦겠죠. 9.28하고 일사후퇴하고 중간에 그 기간 동안에 강원도 산골에는요 인민군 대규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국 전사를 보면 국방부에서 나온 전사를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이 부대가 춘천을 포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춘천 사람들은 그때는 서울을 향해서 피난을 떠났는데 가다가 마석에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춘천 사람은 그걸 마석 피난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안은 그때 피난 포에 갇혔어요. 이게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암댐 그 부근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야 서울로 가잖아요. 춘천선 의암댐으로 가야 그 서울로 가고 이 남쪽으로 가려면은 큰 고개가 있으니까 뭐 고개야 다 인민군들이 점령했을 거고 춘천엔 빠져나갈 곳이에요. 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일의 통로가 의암댐 그쪽으로 해서 서울로 빠지는 건데 의암댐 부근에 가니까 이미 인민군이 딱 막아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쪽 지금 김유정역 그 부근에서 또 철길을 따라서 서울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생인데 제 눈에는 인민군이든 이쪽 아군이든 군인을 한 사람도 안 보는데 총격이 그냥 엄청나게 총격이 이제 총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겁나니까 남의 집 저 뒷다람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총성이 딱 멎은 다음에 나가 보니까 전투는 끝났는데 군인은 하나도 안 보여요. 군인들은 그렇게 잽싼 모양이에요. 이 우익이건 좌익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든 이쪽 우리 쪽이든 말이죠. 그래서 조금 걸으니까 김유정역 쪽으로 향해서 조금 걸으니까 거기에 피투성이가 된 군인 한 분이 쓰러져서 그 도랑창에 이렇게 우겨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보고 이제 그래서 요컨대는 거기 비난 못 갔다가 다시 수복을 했다가 또 일사후퇴 때 또 했다 그러는데 그때 이 갇혀 있다가 국군이 이렇게 진격해 오는데 맨 앞장선 군인이 이 총신에다가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논밭을 걸어서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방감도 제가 어렸지만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지금 느끼는 것이 굉장히 그때 상황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희열이요. 시편 거기 어디 나옵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뭐 꿈을 꾸듯 하였도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시편 몇 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예. 꼭 그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전부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가치관을 또는 이 생각을 이제 바꿨는데, 바꿨다기보다 견지하게 만들었는데, 이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요.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는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또 뭐 본론이지만은 그때 이제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좌익하고 우익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는 너무 이게 양극화가 심하니까 히틀러의 등장에는 양극화가 이게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 동성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인권위원회가요. 이게 사실은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사실 국가기관은 중립이 아닙니까? 공무원은 중립이어야 합니다. 가치관으로부터. 그래야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러한 단체가 인권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 비스한 걸 내려가지고 학생 조례 만들어가지고 이 정교조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아무튼 그 단체가 기본 인권위원회의 법에 의하면은 거기에 차별을 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성별이니 무슨 뭐 종족이니 뭐 쭉 있는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동성애 동성혼을 완곡하게 표현한 방법이죠. 그쪽에서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 남녀 평등을 거기 두고 남녀 평등하면 분명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국가기관화 하려고 그래요. 국가기관화. 무슨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헌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헌법적인 기관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놓은 개헌안에 보면은 가족제도는 양성평등에 기초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성평등 조항에 기초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것도 교묘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 눈치 못 채거든요. 왜 굳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을 했겠어요? 양성평등이라는 건 남녀가 이루어서 가족을 이룬다는 건 분명한데 성평등하면은 그걸 해석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성평등이라는 걸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은 뭐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한 것을 모든 국민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국민하고 외국인도 들어가고 동성애도 들어갈 거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다른 사람도 들어갈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만든 이 개헌안을 보면은 성평등,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한 것, 요것은 그대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것이 다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것을 이 좌익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동성애 합법화라고 그럽니다. 합법화라고 하는 거하고 합헌법화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합법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요. 미국에서 합법화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자면은 상위군이 요즘도 미군은 여러 군데서 싸우고 있잖아요. 소규모 부대가. 근데 군인이 죽으면은 상위 연금 같은 게 배우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배우자가 마침 동성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 제기하니까 소송을 하는데 참 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5대4입니다. 9명 중 5대4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하려면은 6대 3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5대 4로 이제 이긴 게 2건인가 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한다는데, 헌법 차원에서 합법화한다는 거하고, 법률 차원에서 또는 재판 차원에서 한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해서 쓴다고요. 이것이 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인권선언이라 인대 볼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아니, 모든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세계 인권선언이니까. 둘째는요, 이것은 무엇의 반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체 사상이 뭡니까? 사람 중심 주의 아닙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거 사람 중심 사상. 사람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물에. 그럴싸하잖아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거 반영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는 게 뭐 나쁠 것 같았잖아요. 인간이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상적으로 보면 그게 이 주체 사상에서 유래한다. 한다고 말하자면은 주탄을 하더라도 아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사람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 영향받았지 굳이 국민은 기본. 국민이란 거 왜 했냐면 국민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단을 해서 국민이 결단을 해서 우리 사회주의도 거부하고 군주 주권주의도 외세도 거부해서 우리가 보존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말하자면 트로피를 탄 건데 이 트로피를 모든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도 좋고 뭐 동성애자도 좋고 이제 이런 것이 여기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드는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한다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화하려고 하는 헌법기관화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모든 국민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걸 표현한 것이 아니냐. 또 노동자, 외국인이나 동성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케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작년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도 강연도 몇 번 하고 이제 이랬는데 모두들 서명들 해가지고요. 막 탄원을 하고 그래서 개도 내고 뭐 국회의원들한테도 내고 이래가지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 개헌안 거기에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이 조금 수그러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상상은 갑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으로 안 되니까 이걸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이란 건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닌데 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해서 환자 눕혀놓고 여기저기 찌릅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딱 도려내고 이게 수술 아닙니까? 헌법 개헌이라는 거 굳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거 다 헌법 전문부터 5.18 집어넣고 뭘 4.3 이것도 집어넣자 그러고 쭉 빌어볼 거 다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 다 자세한 거는 여기다 남겨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달성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차별금지법에 의하면은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성별, 종교, 무슨 출신 이런 걸 가지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또 첨가해서 성적 지향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술 전략적으로요. 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헌법 개정안을 굳이 내놓고 이것저것 여러 개를 이렇게 들쑤시느냐. 여러분들 자기네가 필요한 사회주의적인 또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개헌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지 세력을 넓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을 집어넣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5.18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연합군을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4.3 그럼 제주도 사람들도 지지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걸쳐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뭐 헌법 전문부터 그 두머리까지 이렇게 개헌하자고 덤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자는 건 하려면 필요한 거 딱 하나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넓게 펼친 것은 이러한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요, 그걸 제안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거기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금 장관인데.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보면 그 제안한 국회의원들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속해 그 지역에 그 의원이 출마한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서명운동하군요.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다 반대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전부 해야 하고, 그게 가장 확실한 저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도 물론 해야 하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총 들고 뭐 구태타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캠페인을 벌여야겠죠. 그리고 이 헌법 정신 또 우리 상황 이러한 것에 비추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각인시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말하자면 동성애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것을 제안한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서 주민들이 쭉 연서해서 항의하는 이러한 이런 걸 다시 국회의원이 당신이 앞장서서 하면은 우리 표 다음에 찍을 때 안 찍겠다 뭐 이제 이 정도로 해서요. 국회에도 또 내보내고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죠? 이거 통과됩니다. 이 법 통과되면요, 성적 지향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 쉽게 허용이 되는 거, 합법화되는 거죠, 그야말로. 헌법화는 혹시 모면할런지는 모르지만은 합법화가 되는 거죠. 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예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판사가 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판사가 한다는 것은 그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은 그 사건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법률로 만드니까 5천만 국민이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행 헌법 책자가 있습니다. 요것도 놓고 가고요. 예, 동성 결혼과 헌법 개정이라는 책에 여기 제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몇 가지 문건이 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은요, 북한의 헌법 같은 것은 헌법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식적 헌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쓰이지 않거든요. 선언만 하는 것이지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서 장식적 헌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같은 헌법은 노마티브 컨스티튜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독재 시대에는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지만은 현실은 독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독재는 전체주의 독재하고
이 권위주의 독재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도 이왕 얘기한 김에 시간 좀 더 주세요. 왜냐하면 독재도 다 똑같은 독재 아니에요. 독재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따지잖아요. 네 가지를 따지는데 이 북한의 독재는요. 옛날 소련의 독재는요. 정치, 공산당이 다 말아먹잖아요. 경제, 국가가 우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소유요. 국가가 공장 돌리고 국가가 노동자를 뽑아서 노동시켰지. 예? 개인 기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유 재산이고 전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경제만 있지 개인 경제가 없잖아요. 사회, 자 여러분들 청년단체, 소년단체, 이 공산단체 아주 전부 조직이 반부터 해가지고 막 통반장이 다 공산당 조직으로 세포 조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북한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건 뭐 다 이렇게 체험으로 아시는 사실인데 문화 국가가 원래 신문도 북한의 자유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공산당을 비판할 수 있는 신문이 공산주의 국가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국가가 공산당이 통제하는 게 전체주의인데 왜냐하면 전체라는 게 왜냐하면 전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독재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박 대통령이 아무리 탄압을 했더라도 야당 그때 엄연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데모도 했어요. 붙잡혀가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언론도 탄압을 받았지만 언론이 있었어요. 야당이 활동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그 야당 시절에 민주화 운동했어요. 박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렇잖아요. 이건 현격한 차이예요. 북한 같은 거 보세요. 어제 탄강에 가서 아니 또는 어느 수용소에서 죽은 지가 옛날일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차이인데 이 차이를 모르고 독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박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이다. 뭐 이 박사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이 자유주의의 하나의 표현 형태 하나는 자유도 있었지만 복수정당 제도 아닙니까? 야당이 있었잖아요. 엄연히 복수당이 있어서 그 당시 민주당의 표가 뭐 박 대통령의 딴 표하고 비슷해지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 같으면 중국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차이를 얘기하면 내가 마치 박 대통령부터 개인적으로 무슨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박사 차이를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들이시니까 그 설교하실 때든지 뭐 또는 교인들과 할 때 좀 이 헌법적인 지식도 좀 활용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